거기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 자, 요거는요. 1987년도에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줄여서요. 주택신보 이렇게 줄게요. 자, 요거는요. 각종 대출을 보증해 주던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대출 보증. 특히 어떤 보증을 주로 했냐면 은행들의 대출을 보증했던 겁니다. 니네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있죠? 구입한 사람들한테 중도금 같은 거 대출해줘라.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 이게 보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 있죠? 돈을 빌려주라. 나중에 분양이 안 돼서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일종의 신용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니네들 좀 극빈층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해줘라.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주로 하던 기관이 주택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뭐냐면 코모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코모코라는 회사는요, 코리아 모기지 어쩌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말이 주식회사지 사실은요, 이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기관입니다.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특수목적 회사예요. 얘네들은요, 보금자리 이론을 공급해야 하네요. 아까 공급한다고 했죠, 시중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공급하려면 돈 있어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걸 마련하려고 MBS를 발행했던 겁니다. MBS를 발행했다. 자, 그래서 요 두 기관이 합병이 돼서 2004년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얘들이 하던 일 있죠? 얘들 하던 일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 이 보금자리론 공급뿐만 아니라 각종 적격 대출이라고 해서 각종 적격 대출,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 위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 있죠? 이거 싸잡아서 전부 다 그냥 적격 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뭐 하나가 빠졌어 안 빠졌어요? 빠졌죠. 요거는 이제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 서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증 서는 겁니다. 보증. 요거는요, 자, 정확한 명칭은요, 주택을 담보로 해갖고 노후에 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돈 있죠? 생활비 형태로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보증 서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줄여서 그냥 주택연금 보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보금자리론의 공급, 요거는요, 한 문제 나오긴 힘들어요. 다만 지문에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간단히 취급 조건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있죠? 요건 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어디냐면 141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보금자리론 있어 없어요? 요거는 금융공사가 공급하는 거예요. 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겁니다. 다만 누구를 통해서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안 물어봐요. 물어볼 가능성은 없는데 듣기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자, 이 유보금자리론하고 아낌이 보금자리론 이 두 놈은요,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자,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주택담보대출란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 딱 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담보 신청이 있습니다. 담보 신청 있어요. 그거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적사항 적어 놓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요, 공사 상담원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려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요, 각종 담보 관련 서류 있죠? 담보 대출 관련 서류를요, 택배라든가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를요, 유보금자리론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유보금자리론. 근데 아낌이 보금자리론은요, 모든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요, 이미지 파일로 다 바꿔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등기를 하더라도 컴퓨터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의 인력이 많이 줄을 수 있죠. 인력의 낭비가 좀 줄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깎아줍니다. 0.1% 정도 이자를 깎아줘요. 근데 나는 도저히 컴퓨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직접 은행 가서 창구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이걸요 T보금자리로 해줍니다. 밑에 볼게요. 보금자리론의 취급 조건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요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인이어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건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사람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부부 기준으로 해서, 물론 거의 결혼 안 했으면 본인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가 원칙입니다. 주택이 없는 자 있죠? 고자가 이번에 주택 구입할 때 그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주택이 한 채 있는 자도 가능할 수 있는데, 한 채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또 다른 주택을 또 구입할 때 있죠. 그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얘는 곧바로 팔아야 돼요. 기존에 있는 주택 팔아야 돼요. 파는 조건인데 어떻게 파냐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팔아야 돼요. 몇 년 내에 판다고요? 2년 내에 파는 조건이라면 새로운 주택 구입할 때 한 채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택 구입할 때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개정돼 갖고, 자,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있죠? 투기과열, 이건 좀 바뀐 지도 됐지만 과열지구는요 2년 내가 아니라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몇 년 내라고요? 1년 내에는 팔아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출 금리는요 고정금리라는 거 기억하세요.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대상주택은요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 돼 있어야 돼요. 등기부 등본상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요것만 가능합니다. 등기부 상으로 주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 주택법상 주택인데, 요거는요 6억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6억 이하야 돼요. 6억 이하여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대출 한도는요 LTV가 최대 70%입니다. 요거는 LTV가 최대 70%라는 얘기지, DTI까지 적용하면요 좀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요 최대 3억입니다. 3억. 다만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는요 4억까지도 빌려주겠다. 4억. 그 다음에 요거는요 대출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얼마요? 30년입니다. 10년, 12년, 15년, 20년, 30년 옵션이에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셋 다 가능합니다. 셋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증식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조금 갖고 나중에 많이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이가 한 60 넘어서 이제 이걸 빌리게 되면 나중에 30년 만기라면 거의 100세 가까이 돼서 막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은 돈을 갚아야 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체증식 같은 경우는요 대출 실행일 연재 40세가 안 돼야 됩니다. 40세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니은번에 거치 기간이라는 것은요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거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리자마자 다음 달부터 원금도 갚아야 돼요. 원금도. 이런 게 가장 문제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원금까지 갚으려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년 내에 조기 상환하면요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합니다. 3년 내에 조기 상환하면 뭘 부과한다고요?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과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정도 있죠?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시험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시중은행에서 더 빌려주는 거예요. 주택연금은. 다만 금융공사가 보증 서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저당은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주택을 담보로 잡고 3억이면 3억 빌려줘,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그런 다음에 만기가 15년이라면 매달 원금이자를 회수해 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매달 원금이자를 회수해 나가는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일반적인 저당 해줍니다. 일반적인 뭐라고요? 저당. 근데 역저당은요, 역이라는 게 뭐예요?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죠.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모양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주택을 담보로 잡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요 매달 생활비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연금 형태로 이렇게 빌려줘요. 그런 다음에 만기가 15년이라면요 15년 있다가 그동안 누적된 원금이라를 회수해라.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는요 한 방에 빌려주고 찔끔찔끔 회수하는 거죠. 요거는 찔끔찔끔 빌려주고 한 방에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모양 자체가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역저당해 줍니다. 영목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상품이요 초창기 때 옛날에 뭐 정부에서 출시해라 하다 했는데 거의 안 팔렸어요. 초창기 때는요 65세 이상이면서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자인데 65세 넘어가 그러면 소득이 뭐 거의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요 생활비 형태로 타 쓰는 거 가지고 좋은데, 타 쓰는 거 가지고 좋죠. 근데 만기가 되면 이거 갚아야 안 갚아야 돼요? 갚으려면 집 한 채 있는 거 홀랑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고 갈 때도 없을 수 있는 거죠. 집도 없으면. 그래서 거의 안 팔렸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금융공사가 보증 서기로 했는데, 보증 조건은 원칙적으로 2007년도 7월 달부터입니다. 2007년 7월 달부터 보증 서기로 했는데 원칙적으로 사망시까지 해라. 언제까지 하라고요? 사망시까지 해라. 자,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게 되면요 다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보증을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조건 자체가 배우자 또는 죄송합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 예를 들어서 남자분 앞으로 소유자로 돼 있고 여자분이 배우자라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남자분은 65세고 여자분은 32살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둘 중 아무나 55세 이상이라고 있죠?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 아주 제가 아시는 분도 하나 그 캄보디아 여성 굉장히 어린 여자를 얻었습니다. 20세짜리.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여자분은 몇 세냐면 여자분은 그 67세입니다. 남자분은요 39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요걸 연상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여인이라고요? 연상의. 그래서 뭐 토픽에 어디든 22살짜리가 뭐 60 몇 살짜리 할머니하고 사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요 그 대통령만 하더라도 마크롱 있죠? 마크롱 부인하고 나이 차가 좀 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인데 요 중에서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분 있죠? 계속 받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줄어드냐? 그건 아닙니다. 동일한 금액 계속 받는 거예요. 알겠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둘 중에 나이 어린 분이 이분이죠? 이분이 한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합니다. 몇 세 사실 거라고요?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해서 담보 부동산을 요 시점에서 담보 가치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한 8억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 한 5억 정도를 쪼개서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자, 문제는요. 요거를 두 분 다 사망할 때까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사망하시면은 채무자가 다 돌아가셔 안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니까 그때는요 경매로 들어갑니다. 뭘 들어간다고요? 경매. 그럼 경매로 들어가면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 빌려준 원리금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자분 나이가 어리네요. 그래서 여자분은 59세라고 치자. 그래서 두 분 다 66세 때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66대 그리고 이분도 한 5, 6년 살다 돌아가셨죠. 그러면 자, 매각대금은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돈은 얼마 대환돼요? 빌려준 원리금액이 얼마 안 되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밖에 안 된다 치자. 그러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 남아야 안 남아요? 요거는 법정 상속인인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 딸 줘야 돼요. 상속 순위에 따라 줘야 돼요.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은 아까 몇 세라고요? 32살인데 이분들이 무려 97세에 다 돌아가신 겁니다. 몇 세라고요? 이분도 97세. 이분도 뭐라고요?
90세. 이분은 거의 97세니까 자, 65년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65년간. 맞잖아요? 아, 약속을 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했나? 지들이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각대금은 예를 들어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원리금 합치니까 85억이나 된 겁니다. 이것도 좀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모자라죠? 집 팔아서 원리금도 회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80억이 어떻게 할 거냐? 80억을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증서기로 한 거죠. 물론 보증료도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다른 거 거의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정도 있죠? 143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주택연금의 장점 있죠? 장점은요. 일단은 자, 이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보장하는 겁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으면 그 다음에요. 그 배우자 있죠?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자, 보장되는데 자, 주의할 거는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은 뭐 연금액이 줄어드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대로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이거는 국가가 직을 보증하는 거죠. 금융공사가 보증선다고 했죠. 예, 국가기관이 돼요. 거의 국가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보증선이니까 연금 지급 중단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 합리적인 상속이라 해서 자 보세요. 그때 박스를 보니까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총액이 작답니다. 주택 처분 금액은 5억인데 지급 총액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총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처분 가격은 5억인데 그동안 연금 지급 총액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85억이죠. 그럼 이거를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기본사항에 이거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두 분 중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국민. 둘 다 외국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단독으로 못 받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주택 보유수는요. 부부 기준으로 9억 이하의 주택 한 채가 갖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나중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 채 있다 하더라도 합쳐서 9억 이하인 경우 있죠. 이때의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다시 할게요. 한 채가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한 채가 됐든 여러 채가 됐든 어쨌거나요. 9억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얼마 안 되면요. 9억 안 되면 가능하다. 정리하시죠.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대상주택을 볼게요. 이거는요. 9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돼요. 9억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있죠. 네. 아까 보금자리로는요.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요? 9억 이하의 주택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어요. 얘는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몇 가지 더 추가했는데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 세 가지 정도 추가했는데 지자체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 있죠? 이것도 추가했습니다. 소위 실버주택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있죠? 이거 없었었는데 이거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가 아니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하더라도 주거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 등 복합 용도의 주택 있죠? 우리 수업 끝나고 가면 아래층은 주택, 위층은 상가로 쓰는 거 있죠? 다시 할게요.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으로 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상가주택이라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데 다만 전제 조건은요. 주거 부분이 2분의 1 이상은 돼야 돼요. 주거 부분이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상은 돼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기타 세부사항이라고 해서 종신 방식의 보증기한은요.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둘 다 밋이라는 게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둘 다 사망할 때까지죠. 둘 다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요거는요. 중도상환 수수료 이거 없어요. 수수료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갚아도 수수료 같은 거 부과하지 않습니다. 돈 생기면 얼른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초기 보증료라든가 연간 보증료를 받고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보증료도 받고 있다.
적용 금리는요, 이거는 변동금리 제도라는 거 기억하세요. 무슨 금리라고요? 변동금리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주 요건은요, 자, 요거는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돼요. 실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놓고나 월세 놓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주택에서 한 사람 이상이 거주하면서 그 옆에다가 보증금 없이 한두 개 정도 월세 놓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가능합니다. 이런 거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연금이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 그럼 첫 번째는요,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모두 둘 다 사망하면 경매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급이 정지되면서. 다만 참고로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은 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사망했을 때는요, 6개월 내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돼요. 만약에 뭐 자제분들 앞으로 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사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니은번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증 이전에 있다.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데 이전하는 경우 있죠. 이것도 지급이 정지돼요. 그 다음에 장기 미거주인 경우, 아까 여기서 계속 거주하라고 했죠. 근데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안 옮긴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돼요. 다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는 이유가 공사법에 따라서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이러한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자, 지급 방식은요, 종신 방식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는 겁니다. 이걸 종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얘는 담보로 잡혀 안 잡혀? 잡히니까 일부는 좀 땡겨 쓸 수도 있어요. 이걸 종기 혼합 방식이라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확정기간 방식은요, 나는 그냥 10년 동안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신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작아지죠. 근데 10년만 받겠다 하면 금액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은요, 어차피 주택을 담보로 해갖고 나중에 얘네들이 이때 담보 가치가 한 8억이라면 5억 정도 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답니다. 그럼 이걸 갚는 조건으로, 일부를 뭐라고요? 갚는 조건이고 남은 돈에 대해서 종신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걸요,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일부를 갚아주는 조건이죠. 이렇게 하는데 종신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걸요,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우대 방식은요, 일단 좀 우대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요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돼요. 기초연금 수급자.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아주 극빈층이면서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몇 세 이상이라고요?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몇 세 이상이라고요? 65세 이상이면서, 자, 주택이요 1억 5천만 원 이하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1억 5천 이하가 되는 게 별로 없죠. 웬만하면 막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조그만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돼요. 몇 채라고요? 한 채.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면서 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종신 방식으로 지급한 계산한 돈이 100만 원이라고 치자.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면요, 이 100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요것도 또 바뀌었습니다. 여기 2개월 전에 또 바뀌었는데, 최대 23%를 지우시고 최대 20%로 바꿔놓으세요. 몇 프로라고요? 20%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0%면 100만 원에 20%면 얼마? 20만 원이죠. 이것도 붙여주겠답니다. 이렇게 더 힘들게 사시니까 좀 더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우대 방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우대 방식이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43페이지 볼게요. 자, 그 141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1번 볼게요. 오른쪽에 한국주택금융사의 보금자리로 인한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라고 했죠. 그럼 만기가 10년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한국주택금융사는요, 장기 보금자리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증권 있죠? MBS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43페이지 볼게요. 3번 볼게요. 오른쪽 3번. 한국주택금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공사가 보증만 서는 거예요. 돈을 누가 빌려주는 거라고요? 시중은행이 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은요,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요거를요, 종신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종신방식이다. 5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은요,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확정기간 방식이라 하는 거예요. 확정기간 방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6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요, 종신 지급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 등이 있다고 했죠. 총 4가지 형태니까 맞는 겁니다. 등이라고 했으니까. 7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담보가 되는 대상은요, 주택법상 주택 외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3가지 정도 기억하세요. 지자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정도 더 한다면요,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상가주택 있죠. 요 3가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3가지.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연금 가입자는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부과하지 않아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다음 9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사 보증 주택연금의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있죠. 그때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동안 빌려준 원리금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있죠.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146페이지에 맨 위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알아볼게요. 요거는 우리 교재는 39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96페이지. 여기까지 할 거니까 좀 힘드시대로 참으세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사이에 끝낼게요. 공부하시기가 좀 많이 이제 더워지고 그러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힘드시지만 그래도 좀 마무리 잘 하셔서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우리 그 신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뭔 탁이라고요? 신탁. 이쪽으로 볼게요. 신탁이라는 것은요, 믿고 어떻게 맡기는 거라고요? 탁 맡기는 걸 신탁한다 입니다. 믿고 어떻게 맡겨요? 탁 맡긴다. 자, 믿고 탁 맡길 때 이제 부동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 부동산 좀 잘 관리해 달라 맡길 수 있는 거죠. 관리 신탁이다. 처분을 잘 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처분 신탁.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지금은요, 금전을 갖다 맡기는 걸 생각해 볼게요. 금전. 자, 요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투자 신탁 이렇게 합니다. 자, 투자 신탁.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꼭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맨 위에 146페이지 맨 위에 교재 몇 페이지는 396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96페이지인데 여기서는 거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어디서 물어보냐면 자, 148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 있어 없어요? 여기서 한 문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요거는요 39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물어봐요. 그럼 이것만 공부하면 되지. 뭐 앞에 뭐 하라냐. 이거는요 기본적인 취지를 알고 출발하면 이해하기 좀 쉬워요.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금전을 믿고 맡기는 걸요 투자 신탁해 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투자를 인베스트먼트 해줍니다. 신탁을요 트러스트해서 그거를 투자 신탁 이렇게 합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래에셋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요 투자 신탁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야 안 모아요? 돈을 모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은 자금을 얘들 말로 이제 펀드라고 해줄게요. 펀드. 그럼 이 돈 가지고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 그러면 주가가 문장 올랐다. 그러면 얘들은 수수료 빼고 넘길 돈이 많아지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폭락했다. 예를 들어서 망한 회사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요 한 푼도 못 받을지 몰라요. 알겠나요? 이런 형태를 전부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을 하는 겁니다. 이건 돈 빌려준 게 아니죠. 빌려준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다 뭐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지분금융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이다 이제요. 근데 무조건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런 법은 없어요. 때로는요 금이란가 은 이런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요 달러라든가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때로는요 영화만 데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박 나면 돈이 많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돈 낼 만한 데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요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최소한 부동산이 영어로 뭐예요 하는데 모르겠는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을요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리얼 뭐라 한다고요? 에스테이트. 자, 그래서 영어로요 R 앞자리 따서 R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붙여볼게요. 얘랑이랑 붙인다면요 REITS 해주면요 리치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리치. 자, 그래서 이거는요 많은 사람한테 더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리치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요걸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운영하는 스타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먼저 신탁형 혹은 위탁형 해주는데 요거는요 아까 얘기한 삼성, 한화투자증권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모을 수 있어 없어요? 모아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제 돈을 조달했으니까 그 증빙을 줘야 되겠죠. 증빙이 믿고 맡겼다는 형태.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걸 위탁형이라는 겁니다. 맡겼다는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 수익증을 갖고 있는 자의 지위는요 위탁자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믿고 맡긴 자라는 얘기죠. 위탁자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신탁형 리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탁형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요 자, 여기 있는 거하고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면 얘네들은요 요거는 이제 개방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개방형이 뭐냐? 자, 돈을 투자한 자가 있는데 돈이 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면요 이 수익증권 들고 와서 내 돈 돌려달라 할 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응해야 돼요. 뭐 알겠나요? 물론 약관에 정한 기한의 이익 같은 건 상실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주주가 아니죠. 주주총회 참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참여하는 거를요 신탁형 리츠를 하는데 요거는요 자, 그 옛날에는 간접 투자자산 운영업법이었는데 지금은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요걸 회사형 해주는데 회사형. 얘네들은요 이렇게 볼게요. 자, 그 전에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IMF 때 나온 제도입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2001년도에 나온 제도인데
자, 이 당시에는요, A라는 기업은 B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B는 C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C는 대기업 다 외상으로 파는 거죠. 근데 대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연쇄부로 이어지는 거죠. 얘는 이제 돈을 못 갚는 거,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은행도 못 갚는 거죠. 은행은 또 예금자들도 못 받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큰일 났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자. 만약에 망하려고 하는 회사 있죠. 특히 이제 이걸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할게요. 법정관리라 뭐라고요? 화의대상. 이거 잠시 할게요. 자, 이러한 그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부동산을 본사 건물 같은 거를요.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들은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연쇄부도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도 살아나고 연쇄부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나갈 돈이 있는데 들어올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얘들 누군가만 사줄 수 있다면 3천억, 5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만 있다면 돈 들어오는 거죠. 연쇄부도 막을 수 있으면서 가볍게 IMF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2천억, 3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 특히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동산 있죠? 이걸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제도 있죠? 이게 바로 요 제도입니다. 자, 요거는요. 자, 이 2001년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요. 돈을 긁어 모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발행해요? 주식.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자는요. 당연히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주주.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걸요.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입니다. 회사형 리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츠. 자, 얘네들은요. 얘들과 어떤 큰 차이점이냐면 얘네들은요.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폐쇄형이 뭐냐면 돈을 투자한 자가 돈이 급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식 들고 와서 내 돈 돌려달라 할 때 안 돌려줘요. 주주들의 환매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폐쇄형이라는 겁니다. 폐쇄형. 그럼 큰일 났네. 돈이 급해서 얘가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은 증권 거래소, 한국 거래소장에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상장을 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빼놓고는 뭘 시킨다고요? 상장. 그러면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 팔으면 되는 거죠. 뭐라고 해서 아쉬운 소리 뭐하러 합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요. 자, 이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주식 수에 따라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요. 2001년서부터 설립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고 해서 이걸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표현도 씁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투자 회사 이런 용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요구에 대해서 시험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요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합니다. 지워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의 업계 1위,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 넘어갑니다. 업계 1위, 이게 바로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코람코 자산신탁인데 얘는 코가 두 개인 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코리아 어쩌죠 하면서 이게 업계 1위예요. 그래서 얘는요 투자자들부터 돈을 긁어 모아야 안 모아요?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 당시에 우리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우리은행의 전신이 어디였냐면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에요. 얘는 IMF 때 거의 손을 못 댔던 아주 부실했던 은행들입니다. 매우 부실했던 은행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들어온 돈 엉뚱한 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요 원칙적으로 니네한테 직접 투자하지 않고 니네들은요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서 특수한 목적 회사 설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거의 다 이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명목회사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서류상 회사냐? 이거는요. 얘들과 얘들은 회계 처리를 달리하면서
철저히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자, 내부는 같은 회사지만 대외적으로 답을 하고요.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겠다. 어디 갔어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배당한 데 쓰라는 얘기죠. 그렇게 진행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람코 자산신탁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거기 리츠란이 있을 겁니다. 리츠란.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한 54개 정도가 운영하고 일부는요, 그 청산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맨 먼저 얘는요, 코크랩 1호다. 뭔 1호라고요? 이 회사 이름이에요. 코크랩. 앞자리 따서 코리아 어쩌고 하는 겁니다. 코크랩 1호. 이게 바로 회사 이름인데, 예를 들어 2002년도경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이 당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회사가 장교동에 있는 한화 있죠. 한화 본사 건물이죠. 한화 본사 건물하고 여의도에 있는 대한생명 빌딩, 요거를 구입했습니다. 2,300억 정도에 투자해서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3,500억 파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배당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쭉 코크랩 2호, 3호, 4호 나오다가 코크랩 8호가 나왔는데, 자, 코크랩 8호는요, 얘들은 무조건 이렇게 아까 얘기한 법정 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부동산 있죠? 이런 것만 구입해라. 이건 아닙니다. 이런 데 구입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지,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2006년도경인데 투자자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최고의 투자처였던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던 겁니다. 종로에는 G타워, 서현도에는 센트럴타워. 이거는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일반 오피스텔입니다. 여기서 투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올 겁니다. 한 54개 정도 나왔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른 이름을 붙여볼게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이 회사 있죠? 이런 회사를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겁니다. 뭔 리츠라고요? 구조조정 리츠다. 자, 그래서 요 회사 있죠? 요 회사를요, 위탁관리 리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탁관리 리츠다. 요 두 놈은요, 전부 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뭘 존재한다고요? 서류상. 그래서 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다 자산관리회사도 지들이 다 운영합니다. 지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슨 뭐 본점 정도는 둘 수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하려고. 그렇지만 후속탱에다 돈 정도 둘 수 있지만 지점을 두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지점 둡니까? 서류상 회사가. 그리고 종업원 같은 거 채용해야 하네요? 채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자, 요거는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요, 다시 할게요. 요거는요, 명목형이다 이겁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뭐라고요? 명목형.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이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요, 실체형 회사도 인정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실체형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 자기관리 리츠다 해줍니다. 뭔 리츠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 해줍니다. 얘네들은요,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있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격이 안 되네요. 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됩니다. 자격증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경력 미달입니다. 경력 1년 반 정도는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미달에 5년 이상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148페이지 있죠? 148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법 있어 없어요? 요거 제가 밑줄 친 거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있죠? 그대로 해놨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에 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의 여기서 물어봅니다. 거의 답을 여기서 물어봐요. 이거 왜 아직도 안 지워졌어요? 이게 왜 아직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몇 세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85세 이렇게 85세 사실 거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 박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죠, 요거 요 정도는 최소한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여기서 거의 물어봅니다. 답을 여기서 답해요. 여기는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겁니다. 뭔 리츠라고요? 구조조정 리츠.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크게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위탁관리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이런데 그러니까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대상 부동산 있죠? 이런데 투자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주된 목적. 알겠죠? 주된 목적은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금방 끝납니다. 참고로 자, 어떤 법정 관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이제 결손이 누적됐다. 결손이 누적됐다는 얘기는 장사가 계속 안 됐다는 얘기죠.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갱생 의사가 없다 그러면 파산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갱생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살아나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를 파산하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회사를 구성한 자가 누가 있어요? 경영자 있어 없어요? 경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주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려준 채권자도 있죠. 은행들. 그리고 종업원 이거 있어 없어요? 종업원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다 구성원들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파산을 시키게 되면요 경영자와 지들이 지가 잘못했으니까 얘는 쫓겨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얘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주주들은 돈 좀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야 아마 힘들게 투자할 수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 이런 거는요 뭐 회사 하나 쓰러진다 해서 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니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은행들이 채권자인데 은행도 한두 개 회사 망했다고 해서 은행 그냥 거의 꼼짝 안 해요.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가장 큰 문제냐면 종업원 있죠? 이분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거나 노숙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실업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만약 여기는 구성원들이 법원에다가 법정관리 신청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회사 정리 절차인데 정리한다고 해서 회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회사에 법원에다가 이제 법정관리 신청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영자는 없앱니다. 없애고 법정관리인을 둡니다. 누굴 둔다고요? 법정관리인. 그리고 주주들은요 투자한 돈하고 결손과 까는 겁니다. 자, 주주들이 투자한 돈하고요 이 결손금 있죠? 이 결손 보존한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불러서 은행장도 부를 거 아닙니까? 불러서 너 500억 받을 게 있는데 한 푼도 못 받을래? 아니면 50년 동안에 이자는 못 받아도 원금 받을래? 그럼 뭐가 나와요? 50년 동안에 원금에서 받는 게 낫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종업원들도 부릅니다. 종업 불러서 자, 이 노조를 불러서 니네들 5개월 동안에 니들 당장 쫓겨나서 노수가 될래? 아니면요 5개월 동안 월급은 못 받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5개월 못 받고 계속 받는 게 낫겠죠? 이게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회사 살리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법정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의는요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만 불러서 은행장들만 불러서 채무 조정해 나갈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화의 절차라는 겁니다. 되셨죠? 간단히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일단은 자, 이 가장 잘 물어보는 것들만 좀 기억할게요. 요거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뭐가 있는 회사라고요? 실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명목회사입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명목회사다. 자, 그리고 요거를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게요. 자, 뭐냐면 얘는요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나중에 좀 있다 여기서 영업인가 후 2년 내에
만약에 이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하는 경우 좀 할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얘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예. 자,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요거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아주 자동으로 옵니다. 설립 시에 자본금이 자기 관리 같은 경우는요 5억 이상 있어야 돼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5억.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3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3억. 이거는 설립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있죠. 예, 영업인가 후 6월이 지나면은요 6월 후에는요 최저 자본금이라고 해서 최저 자본금이다. 그래서 추가 증자를 통해서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 얘는 70억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만들어도 되지만 최소한 6월 넘어가면 이 정도 이상 돼야 돼요. 얘는 얼마 이상이라고요? 50억 이상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57은 35 기억하세요? 57은 얼마라고요? 35 이렇게 57, 35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1인당 여기 1인 할 때는요 와이프 이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수관계자 해갖고. 그래서 1인당 주식수가 자, 얘네들은 한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1인당 5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안 돼요. 초과해서 소유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요 아주 국가 발전에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자, 자주 물어본 거 위주로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요 전부 다 발기 설립 제도입니다. 발기인들이 자, 으쌰 우리 회사를 차리겠다 하면서 주식을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상업 등기를 마치게 되면 회사가 설립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영업인가 후에 영업인가라든가 등록한 이후에 인가 후 2년 내에는 우리 같은 사람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30% 이상을 자,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주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모 규정이라는 겁니다. 뭔 규정이라고요? 공개 모집해서 주주로 모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요 아주 국가 발전에서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도 가끔 물어보니까 기억할게. 얘들은요 이렇게 이 회사에다가 현금으로 출자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현금 출자한다 해줘요. 무슨 출자라고요? 현금 출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는 걸 뭐라고요? 현물 출자라는 겁니다. 무슨 출자라고요? 현물 출자. 현물입니다. 요거는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설립 시에는 안 돼요. 그렇지만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있죠? 요 갖춘 상태라면 최저 자본금 있죠? 최저 자본금을 갖춘 상태라면 요거는 가능합니다. 현물자 가능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거는 뭐 무시해도 됩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그리고 한두 개 정도 기억할게요. 14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볼게요. 14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합병 제한이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만 합병해야 돼요. 그냥 삼성전자가 합병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합병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합병하면 안 됩니다. 나 운영사안 제한이라고 해서 개발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개발사업은 건물 지어서 분양하거나 이걸 개발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자가 손해볼 수 있죠.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80% 투자하겠다 그러면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참고로 주식회사는요 그 주주총회가 보통 결의를 할 수 있고 때로는요 특별 결의를 할 수도 있어요. 특별 결의 참고입니다. 참고 상법상. 자, 보통 결의는요 출석한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는 주식 수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식 수대로. 그래서 출석한 주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 그래야지 의결되는 겁니다. 과반수라는 게요 반이 초과해야 돼요. 반. 예를 들어서 출석한 주주가 만주다. 만주라면요 이게 의결되려면 5,000주가 찬성하면 부결되는 겁니다.
5,001주 이상이어야 돼요. 몇 주라고요? 5,001주 이렇게. 그리고 특별결의는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걸 뭐라고요? 특별결의. 이게 대부분 다 찬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자, 얘네들은요 돈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라고 했지 무슨 뭐 다른 회사 주식을 문어가식으로 확장하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타회사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해서 취득하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리고 차입이라든가 사채 발행 이걸 돈을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는요 자기 자본의 몇 배 이내라고요? 이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다만 특별결의가 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면 몇 배요?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취득세는 50% 감면해줘요. 감면해주는데 법인세는요 자기관리는 과세합니다. 다만 다른 위탁관리라든가 구조조정은요 서류상에서는 감면해줘요. 감면해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풀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있어 없어요? 자, 거기 1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이 주식을 발행한다고 했죠? 주식에 투자한 자는요 배당에 따른 이익도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식 매매 차익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2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형태로 운영되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및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명목형 회사로 운영되죠. 얘는 실체가 있는 회사, 얘는 명목형 아닙니까? 자, 3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있죠? 맞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5억 이상이다. 7은 30으로 하겠죠? 5억 이상. 그 다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했죠? 얘네들은 50% 초과해서 소유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 및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이상이다. 얘들은 얼마씩이라고요?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란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이다. 어쨌거나 얘네들은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 있죠. 이걸 전부 다 뮤추얼 펀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뭘 한다고요? 뮤추얼 펀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은 좀 오타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 설립 시에는 현금 출자 지으시고 현물 출자로 바꿔놓으세요. 자, 그래서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는 불가능하고 영업인가 후에 최저 자금분 이상을 갖춘 후에는 뭐 가능하다고요?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현물 출자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하고 합병하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주식회사로 합니다. 이거는 지문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얘들은 전부 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주식회사 무슨 회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뭐뭐 해줘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명칭을 반드시 써야 돼요. 무슨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 자본의 2배, 특별거래가 있다면 10배 이내에서 차입이라든가 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빌리는 게 가능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요 전부 다 상법의 특별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다요 상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상법 읽어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라 할 거냐면 개발 관리 마케팅 같은 거 있죠. 그거 하고 감정평가도 일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7월 1일인데 7월 2일 날도 이거 할 겁니다. 연장해서 5, 6월 달 강의를 연장해서 감정평가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5, 6월 달 강의가 다음 주도 하고 다다음 주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요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실전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어쨌거나 이런 거 자꾸 한 이유가 뭐예요? 문제 많이 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풀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최종 목적은요 문제 많이 푸는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고 얼른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